민석 씨, 나를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제발. 핀란드 국경 숲길 새벽 4시의 어둠 속에서 강민석은 딸의 손을 잡고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손전등을 든 브로커가 철조망 아래를 들쳐 올리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 씨. 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민석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영이었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아내였고 1시간 전 모스크바 대사관 관사에 남겨두고 온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옷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당신 혼자 영웅 될 생각하지 마세요. 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알아요. 당신이 왜 이러는지. 나도 함께 갈 거예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조망 너머 이미 국경을 넘어간 14살 딸 예린이가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가 왜 거기 있어요? 브로커는 조바심을 내며 속삭였습니다. 빨리 결정하시오. 해가 뜨기 전에 넘어가야 하오. 북한 외교관이 왜 조국을 버려야 했을까요? 12년을 함께 산 아내를 두고 딸만 데리고 떠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남겨진 줄 알았던 아내는 어떻게 국경까지 따라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지역을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고 북한 대사관 건물 3층 관사에서 외교관 강민석은 12년째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아내 한수영이 준비한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와 김치를 먹고 14살 딸 예린이가 학교 가방을 매는 모습을 현관에서 지켜본 뒤 대사관 청사로 출근하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수영은 남편의 외교 업무를 조용히 뒷받침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여겼고 평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해외 생활에 늘 감사했습니다. 대사관 부속 상점에서 구할 수 있는 서방 물품들, 예린이가 다니는 국제학교, 주말이면 붉은 광장을 산책할 수 있는 여유, 그 모든 것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2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영은 식탁에 아침을 차리고 남편과 딸을 불렀습니다. 민석 씨, 예린아, 일어나세요. 밥 다 됐어요. 예린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가 있어요.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요. 수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예린이 잘하겠네. 아침 든든하게 먹어야지. 민석이 방에서 나왔을 때 수영은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했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민석 씨, 어디 아프세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잠을 설쳤을 뿐입니다. 식사 중에도 민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예린이가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는데도 고개만 끄덕일 뿐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영은 남편을 계속 훔쳐봤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딸 앞에서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예린이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엄마, 아빠 다녀올게요. 수영이 딸의 외투 단추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날씨가 추우니까 목도리 꼭 하고.
예린이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은 식탁에서 일어나려다가 수영을 보았습니다. 아내도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무슨 일 있어요? 수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영 씨, 요즘 몸은 괜찮습니까? 수영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네, 몸이요? 괜찮은데요, 왜 그러세요? 민석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안색이 좋지 않아 보여서요.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수영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6개월 전부터 숨겨온 그 사실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영은 애써 웃으며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뒷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외투를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무거웠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수영은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알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매달 몰래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의사가 1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다는 것을. 그날 밤 수영은 잠에서 깨어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타는 냄새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수영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을 때 그녀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석은 작은 금속 화로 앞에 앉아 서류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종이를 할자 올라가고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수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고 절망이었고 동시에 어떤 결연함이었습니다. 수영은 소리를 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침대 모서리에 앉았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태우고 있다는 것, 그것도 한밤중에 혼자서.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일이었습니다. 수영은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밤하늘이 보였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응시했고 남편이 태우던 서류가 무엇이었는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민석이 출근하고 예린이가 학교에 간 뒤 수영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의 공간을 함부로 뒤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뭔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책상 위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서랍들도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수영은 한참을 살피다가 쓰레기통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 반쯤 타다 남은 종이 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집어들어 펼쳤을 때 수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러시아어로 쓰인 병원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밑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그날은 수영이 몰래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들은 날이었습니다. 췌장암 사기, 전이가 진행 중, 예상 생존기간 12개월 이하라는 선고를 받은 그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6개월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비밀이 들통났다는 사실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남편이 그것을 알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왜 매일 밤 서리를 태웠을까요?
그 모든 행동이 자신의 병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수영은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석이 돌아왔을 때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예린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수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현관에서 외투를 벗다가 아내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고 그 순간 민석은 알았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그녀의 비밀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아내가 눈치챘다는 것을. 민석 씨, 수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수영이 뒤따라 들어왔고 문이 닫혔습니다. 민석은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A4 용지에 깔끔하게 인쇄된 러시아어 문서였고 이미 필요한 부분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내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수영은 그 종이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하는 아내를 향해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예린이와 함께 떠날 겁니다. 당신은 여기 남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에게 거친 말을 한 적 없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수영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 씨, 농담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농담이 아닙니다. 민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짐을 쌀 겁니다. 예린이만 데리고 갑니다. 당신은 여기 남으십시오. 수영은 서류를 찢으려 했지만 민석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까? 나는 당신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수영은 남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냉정함 뒤에 숨겨진 절박함을, 단호함 뒤에 가려진 고통을, 그리고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사랑을. 내 병 때문이죠? 수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짐이 된다고 버리는 거예요? 민석은 아내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평양에서 전문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 전원 귀국 명령입니다. 다음 주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수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평양 소환, 그 말의 의미를 그녀도 알았습니다. 병든 외교관 가족은 조국의 짐일 뿐이었고 해외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들은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수영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대답 대신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예린이에게 알리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는 거실로 나갔고 수영은 혼자 서재에 남았습니다. 찢어진 서류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거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아, 나와봐라. 딸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 작은 발걸음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재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예린이는 아버지 앞에 서 있었고 민석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아빠 말 잘 들어야 한다. 우리는 며칠 후에 여기를 떠날 거야. 예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로요? 평양으로 돌아가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다른 곳이다. 너와 아빠만 간다. 예린이는 어머니를 찾으려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안 가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여기 남으신다. 엄마와 아빠는 이제 함께 살지 않기로 했다. 14살 소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혼하신다는 거예요? 민석은 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너는 아빠가 지킨다. 걱정하지 마라. 예린이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서재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영은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고 딸이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수영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예린이의 몸이 떨리는 것이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예린아, 엄마도 잘 모르겠구나. 수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하려는지, 왜 자신을 남겨두려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병 때문이라는 것을. 민석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내일부터 짐을 쌀 것입니다. 예린이 옷과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십시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와 딸만 남았습니다. 예린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흐느꼈고 수영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대사관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딸을 재운 뒤 자신의 침실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방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공간에서 긴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딸만 데리고 떠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병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따져보니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민석이 정말로 탈북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족 전원이 함께 시도하다 실패했을 때 모두가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을 배신한 것처럼 위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를 버리고 딸만 데리고 도망친 배신자, 그렇게 보이게 만든다면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가 됩니다. 북한 당국의 눈에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로 비칠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수영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살리려고 악인 역할을 자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 길어야 1년이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신문과 감시 속에서 죽느니 차라리 자유로운 땅에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수영은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떠나는 날 자신도 몰래 따라가겠다고. 설사 국경에서 붙잡힌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죽음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침 인사도 없이 외투를 걸치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수영은 현관에서 지켜봤습니다. 예린이도 학교에 간 뒤 수영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권, 현금, 따뜻한 옷까지.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대사관 청사에서 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2년간 쌓인 문서들, 외교 전문들, 모든 것을 조용히 처리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 직전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보이부 리철성 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동무,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지금 바로 2층 별실로 오시오. 민석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가 2층 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리철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리철성은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로 대사관 내 모든 직원을 감시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앉으시오, 강동무. 리철성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민석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리철성은 책상에 기대 민석을 내려다봤습니다. 요즘 좀 이상하던데요, 강동무. 밤에 무엇을 태우고 다닙니까? 민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편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라 보관할 필요가 없어서 태웠습니다. 리철성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며 민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편지요? 누구한테 받은 편지입니까?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내와 주고받던 것입니다. 사적인 내용이라 처분했습니다. 리철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내요? 혹시 부부 사이에 문제라도 있습니까?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에 약간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 리철성은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양에서 전문이 왔소. 강동무 가족 전원 귀국 명령이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모스크바를 떠나야 하오. 비행기표는 이미 예약되어 있소. 민석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그것은 나흘 후였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촉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리철성은 민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강동무, 동무는 모범적인 외교관이었소. 조국을 위해 12년간 헌신했소. 앞으로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혹시 이상한 생각 같은 거 하지 마시오. 우리는 모든 걸 보고 있으니까. 강동무 아내가 요즘 병원에 다닌다는 것도 알고 있어.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게 그것 때문이요? 민석은 리철성을 올려다봤습니다. 상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내는 정기 검진을 받은 것뿐입니다. 민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리철성은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귀국하면 평양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될 것이요. 해외에 오래 있으면 몸도 마음도 병들기 쉬우니까. 그 말의 의미를 민석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가족 전원이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아내의 병은 발각될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민석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리철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강동무. 귀국 전까지 대사관 숙소에서 대기하시오. 외출은 최소화하고 만약 어디 나가야 한다면 미리 보고하시오. 이해하시겠소?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철성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외출 금지, 그것은 곧 감시를 의미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석은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나흘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아니 내일 새벽이라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리 접촉해둔 브로커에게 오늘 밤 출발 가능한지 묻는 메시지였습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가능. 자정 이후. 장소는 이전과 동일. 민석은 휴대전화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아내와 딸을 마주했습니다. 수영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고 예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떠납니다.
수영의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밤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보이부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외출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수영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석 씨, 나도 데려가세요. 제발 나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 민석은 아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남아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버렸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돈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수영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영웅 되지 마세요. 나도 갈 겁니다. 수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가다 붙잡히면 모두 끝입니다. 당신은 여기 남아서 나를 원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부가 당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수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 씨,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이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어요.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표정을 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당신은 여기 남아야 합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최소한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은 쓰게 웃었습니다. 무슨 치료요? 평양에서 사기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해준다고 생각하세요? 게다가 남편이 탈북한 여자를요? 나는 신문당하다가 감옥에서 죽을 겁니다. 민석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렇다고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민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예린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수영은 남편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석 씨, 나는 자유로운 곳에서 죽고 싶어요. 당신과 예린이 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요. 평양 감옥이 아니라 햇살 아래서 바람 부는 곳에서 눈 감고 싶단 말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은 아내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수영 씨,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지키려고 이러는 겁니다. 수영은 남편의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나도 내 방식대로 당신과 예린이를 지키고 싶어요. 민석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가 예린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예린아, 나와라. 짐 싸야 한다. 예린이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오늘 밤 가는 거예요? 민석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렇다. 많이 가져갈 수 없다. 옷 몇 벌과 여권만 챙겨라. 사진도 한두 장만. 예린이는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수영은 부엌에서 나와 딸을 안아줬습니다. 예린아,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씀 잘 따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해. 예린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정말 안 가요? 우리 버리고 여기 남을 거예요? 수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함께 가면 위험해. 너희 둘이라도 안전하게 가야 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영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딸이 떠난 뒤 몰래 따라가겠다고. 브로커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었지만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 국경 모스크바에서 탈출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선택하는 유일한 루트였습니다. 차로 8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거기서 국경을 넘으면 자유였습니다. 저녁 8시 민석과 예린이는 작은 가방 2개를 챙겼습니다. 민석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1시간 후에 대사관에 전화하십시오. 남편과 딸이 사라졌다고 신고하십시오. 울면서 하십시오. 당신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확실히 해야 합니다.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민석은 아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영 씨, 미안합니다. 당신과 함께 늙지 못해서.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영은 남편의 뺨에 손을 댔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예린이를 잘 부탁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예린이가 어머니에게 달려와 함께 안겼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민석이 먼저 몸을 떼어냈습니다. 예린이는 어머니를 놓지 않으려 했지만 민석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린아, 가자.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실 거야. 예린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수영은 웃으려 했지만 입술만 떨렸습니다. 곧 볼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거짓말이었지만 딸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석은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 8시가 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가자. 민석이 예린이의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수영은 문턱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예린이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수영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계단으로 사라졌을 때 수영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 남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자신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미 오후에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여권, 따뜻한 옷, 약간의 돈. 외투를 입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암 때문에 체중이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영은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석과 예린이가 떠난 지 5분쯤 지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사관 뒷문으로 나가 주차장에 차를 탈 것입니다. 수영은 반대편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사관 건물에는 여러 개의 출구가 있었고 그녀는 측면 비상구를 이용했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영은 건물 그늘에 숨어 남편의 차를 지켜봤습니다. 오래된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영은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따라갈까요? 택시를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흔적이 남으니까요. 그때 주차장 구석에 다른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대사관 직원 중 하나가 소유한 낡은 승용차였습니다. 수영은 그 차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추운 겨울에는 시동이 잘 안 걸릴까봐 문을 잠그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수영은 운전대 밑을 살폈습니다. 예전에 민석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차 시동을 거는 방법. 전선을 연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수영은 침착하게 전선을 찾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차가 덜컹거리며 시동이 걸렸습니다. 수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를 천천히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간 남편의 차는 이미 대사관 정문을 통과해 큰 길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멀찌감치 떨어져 뒤를 따랐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들킬 것이고
너무 멀면 놓칠 것입니다. 모스크바 거리는 차들로 붐볐고 눈이 계속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습니다. 수영은 앞유리를 닦으며 남편의 차를 계속 시야에 담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핀란드 국경 방향이었습니다. 수영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핸들을 꽉 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죽음이 기다리든 자유가 기다리든 상관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수영은 핸들을 꽉 쥐고 남편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고속도로 위에는 차들이 드문드문 달리고 있었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앞차의 뒷불빛이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점처럼 보였고 수영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둔한 통증이 올라왔고 식은 땀이 이마를 적셨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민석의 차 안에서 예린이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12년을 살았던 도시가, 친구들이 있던 학교가, 익숙했던 모든 것이 뒤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엄마 다시 못 보는 거예요? 예린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민석은 백미러로 딸을 보았습니다. 예린아, 엄마는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먼저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석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차는 계속 북서쪽으로 달렸습니다. 검문소를 하나 통과할 때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외교관 여권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경찰관이 차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민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친구가 있습니다. 주말에 방문하려고요. 경찰관은 여권을 확인하고 돌려줬습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날씨가 좋지 않네요. 차단기가 올라갔고 민석은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수영도 같은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외교관 여권이 없었습니다. 일반 여권만 있었습니다. 차가 검문소 앞에 멈췄을 때 수영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수영은 여권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여권을 펼쳐 확인했습니다. 북한 분이시군요. 어디 가십니까? 수영은 러시아어로 대답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요. 경찰관은 수영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혼자 가십니까? 밤에?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친구가 아파서 급히 가야 해요. 경찰관은 여권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혼자 운전하기엔 날씨가 안 좋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갔고 수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그녀는 계속 운전했습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쉬지 않고 운전했습니다. 예린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피곤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짐을 싸고 엄마와 이별하고 모든 것이 하루 만에 일어났으니까요. 민석은 백미러로 잠든 딸을 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민석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을 때 민석은 고속도로를 벗어나 작은 지방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핀란드 국경까지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길은 좁았고 양쪽으로 숲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민석은 휴대전화를 꺼내
브로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도착.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음. 약속 장소에서. 수영도 같은 길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체력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한 번은 차가 중앙선을 넘을 뻔했고 겨우 정신을 차려 핸들을 돌렸습니다. 앞차의 뒷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영은 악셀을 밟았습니다. 놓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남편과 딸을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석은 브로커가 알려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숲길 입구였습니다. 작은 표지판이 있었지만 눈에 덮여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차를 세우고 예린이를 깨웠습니다. 예린아, 일어나야 한다. 도착했어. 예린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국경 근처야. 이제부터는 걸어가야 해. 예린이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눈이 옷에 쌓였습니다. 민석은 가방을 챙기고 예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걸으면 사람이 나올 거야. 그 사람이 우리를 안내해 줄 거야. 예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를 따라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고 눈이 신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5분쯤 걸었을 때 앞에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민석은 멈춰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러시아인이었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강동지요? 남자가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입니다. 브로커는 예린이를 보았습니다. 딸 하나뿐이군요. 좋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국경까지 30분 걸립니다. 그들이 숲 깊숙이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숲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긴장했습니다. 보이부가 따라온 것일까요? 브로커도 손전등을 껐습니다. 숨으십시오. 세 사람은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수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옷은 눈과 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수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석 씨, 예린아. 민석은 나무 뒤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 어떻게 길을 알았는지, 어떻게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인지. 예린이가 어머니를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민석이 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수영은 그 소리를 듣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예린아, 거기 있니? 민석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수영 씨, 당신 어떻게 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영은 남편에게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 당신 혼자 영웅 될 생각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당신이 왜 이러는지. 나도 함께 갈 거예요. 민석은 아내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았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백한 얼굴, 말라버린 몸, 병이 그녀를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안 됩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돌아가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당신을 찾고 있을 겁니다. 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내가 차를 훔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미 범죄자예요. 돌아가도 끝이에요.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브로커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결정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예린이가 철조망 너머에서 외쳤습니다. 엄마, 제발 같이 가요. 수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 씨, 나를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제발. 민석은 아내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과 사랑과 두려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고, 예린이를 낳아 키운 사람이었고, 평양의 좁은 아파트에서 모스크바의 관사까지 함께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버리고 갈 수 있을까요? 브로커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빨리 결정하십시오. 5분 안에 가지 않으면 나는 먼저 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위험합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3명이 움직이는 것보다 2명이 움직이는 게 더 안전해요. 게다가 당신은 몸도 좋지 않잖아요. 수영은 남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민석 씨, 나는 어차피 얼마 못 삽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죠?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어요. 지금이 11월이니까 길어야 내년 여름까지예요. 나는 평양 감옥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자유로운 곳에서 당신과 예린이 곁에서 죽고 싶어요. 예린이가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무슨 6개월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영은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린아, 엄마가 아파. 많이 아파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예린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거짓말이죠? 엄마가 왜요? 어디가 아픈데요? 수영은 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췌장암이야. 사기래. 치료가 어렵대. 예린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엄마, 괜찮아질 거예요. 14살 소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수영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예린아, 엄마는 괜찮아. 무섭지 않아. 단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을 뿐이야. 예린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함께 갑시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수영은 남편을 보았습니다. 민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국경을 넘으면 당신은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우리는 함께 싸울 겁니다. 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민석 씨. 민석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혼자 두려고 해서. 브로커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네 사람은 숲속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수영은 걸을 때마다 숨이 가빠졌고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민석이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예린이는 어머니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20분쯤 걸었을 때 브로커가 멈춰섰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앞에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높이가 2미터쯤 되었고 녹슬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것이 국경선입니다. 저 너머가 핀란드입니다. 제가 미리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는 철조망 아래쪽으로 가서 눈을 치웠습니다. 철조망이 땅에서 들려 있었고 사람 한 명이 기어서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로 지나가십시오. 빨리요.
민석은 예린이를 먼저 보냈습니다. 예린아, 엎드려서 기어가. 철조망에 옷이 걸리지 않게 조심해. 예린이는 땅에 엎드려 철조망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외투가 철조망에 걸렸지만 힘을 주어 빠져나왔습니다. 예린이가 반대편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빨리 오세요. 민석은 수영을 보았습니다. 당신 먼저 가십시오.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요. 수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기어갔습니다. 철조망의 날카로운 끝이 등을 긁었고 옷이 찢어졌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예린이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영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예린아. 민석이 철조망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브로커가 철조망을 들어 올려주었습니다. 민석이 반쯤 지나왔을 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핀란드 땅에 서 있었습니다. 철조망 저편에서 브로커가 손을 흔들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아내와 딸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눈과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야 합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안전가옥까지 가면 쉴 수 있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수영은 민석의 팔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30분쯤요. 걸을 수 있겠습니까?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이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었으니까요. 수영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해냈다는 것이 남편과 딸과 함께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예린이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를 걸으면서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분쯤 걸었을 때 숲 사이로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오두막이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낡은 건물이었지만 문은 멀쩡했고 창문에는 불빛이 없었습니다. 민석이 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거실과 소파, 난로가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한 곳이 맞았습니다. 민석은 수영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고 해가 뜨면 가까운 마을로 가서 경찰에 망명을 신청하겠습니다. 수영은 소파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예린이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은 난로에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 안에 마른 장작이 쌓여 있었고 성냥도 있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자 오두막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 씨, 수영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민석은 아내 곁으로 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수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데려와줘서. 민석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버리려고 해서.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수영은 웃었습니다. 나도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예린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안전한 거죠? 민석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안전해. 아무도 우리를 찾아올 수 없어. 창밖으로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6개월, 1년, 어쩌면 그보다 짧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요. 자유로운 땅에서 숨을 쉬고 있으니까요. 수영은 소파에 기대 잠이 들었고 민석도 난로 앞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예린이만 창가에 서서 밝아오는 하늘을 지켜봤습니다. 핀란드의 겨울 아침은 천천히 왔습니다. 하늘이 회색에서 연한 파란색으로 변하고 눈 덮인 숲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린이는 처음으로 자유의 아침을 보고 있었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닌 진짜 자유로운 나라의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8시쯤 민석이 눈을 떴습니다. 난로의 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오두막 안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영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민석은 다가가 아내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수영 씨, 일어나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수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석 씨, 여기가 어디죠? 정신이 혼미한 것 같았습니다. 핀란드입니다. 우리가 국경을 넘었어요. 지금 마을로 가서 경찰에 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수영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민석은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예린아, 엄마 가방 들어줘. 예린이는 어머니의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은 오두막을 나와 숲길을 걸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남쪽으로 계속 가면 작은 마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나무 사이로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핀란드 마을이었습니다. 인구가 100명도 안 될 것 같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경찰서가 있었습니다. 민석은 수영을 부축하고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경찰관 2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오자 경찰관들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눈과 흙으로 뒤덮인 채 상처투성이인 가족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영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모두 안전합니까? 다친 곳은 없습니까? 민석은 수영을 가리켰습니다. 아내가 아픕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경찰관은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의자를 가져왔고 수영을 앉혔습니다. 진정하세요. 곧 도움이 올 겁니다. 경찰관이 핀란드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습니다. 예린이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요.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수영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 예린아. 엄마는 괜찮아.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수영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민석과 예린이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가까운 도시의 병원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응급실로 옮겨졌고 민석과 예린이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의사였습니다. 가족분이십니까? 의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께서 췌장암 말기 상태입니다. 이미 전이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황달 증세도 보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는지 아십니까?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전 모스크바에서 진단받았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통증 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의사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다시 한번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민석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몇 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입니다. 예린이가 아버지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민석은 딸을 안았습니다. 예린아, 엄마는 많이 아프시단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돌봐드려야 해. 예린이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민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인을 입원시키겠습니다. 일단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통증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셔야 할 겁니다. 망명 신청 절차가 있을 테니까요. 다음 며칠 동안 민석과 예린이는 병원과 이민국 사무소를 오갔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북한 망명자에게 관대했습니다. 임시 거처를 제공했고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최종 목적지는 핀란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외교관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30대 젊은 남자였습니다. 강민석 선생님이시죠? 저는 헬싱키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가족분들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아파서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대사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절차를 밟으면 2주 안에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인께서 여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민석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것들을 작성해 주시고 부인과 따님 사진도 필요합니다. 여권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2주 후 세 사람은 헬싱키 공항에 있었습니다. 수영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민석 씨, 우리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수영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집에 갑니다. 진짜 집으로. 예린이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이 어떤 곳이에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민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유로운 곳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이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수영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모스크바에서 12년을 살고 이제 서울로 가고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었고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민석은 아내와 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 안에서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민석은 수영의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복도를 나왔습니다. 예린이는 어머니의 가방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입국장에 도착하자 통일부 직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석 선생님 가족분들이시죠?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0대 여성 직원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은 세 사람을 안내해 별도의 통로로 이동했습니다. 일반 입국 심사가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특별 절차였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간단한 면담을 거친 뒤 세 사람은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랐습니다. 지금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거기서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아프시니까 우선 병원부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연락해뒀습니다.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차는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예린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여기가 서울이에요? 정말 크네요. 수영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12년 만에 보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물론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지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석 씨, 우리 정말 해냈네요. 수영이 속삭였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해냈습니다. 이제 당신 치료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즉시 검사를 받았고 입원했습니다. 의사들은 핀란드 병원에서 보낸 기록을 검토한 뒤 민석을 불렀습니다. 부인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췌장암이 간과 폐로 전이되었고 복수도 차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을 버는 것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발.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통증 관리는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부인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석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수영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고 예린이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병원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수영은 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한 달 후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친 민석과 예린이는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였고 가구도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수영은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었지만 주말마다 외출 허가를 받아 집에 왔습니다. 예린이는 근처 중학교에 편입했고 민석은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이 되어 봄이 왔습니다. 수영의 상태는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었고 통증도 약으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석은 수영을 휠체어에 태우고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예린이도 함께였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꽃이 정말 예쁘네요. 수영이 말했습니다. 민석은 아내를 위해 벤치 옆에 휠체어를 세웠습니다. 수영 씨, 우리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예린이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찍어줄게요. 세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영은 많이 야위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민석과 예린이도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찍은 첫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예린아, 학교는 어때? 수영이 물었습니다. 예린이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친구들도 생겼어요. 다들 저한테 잘해줘요.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신기해 하더라고요. 수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행이다. 예린아, 엄마가 미안해.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예린이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최고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주셨잖아요. 5월이 되었습니다. 수영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었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호스피스 케어를 권했습니다. 부인께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석은 수영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병원보다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수영은 집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창문 너머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내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수영 씨, 아픈 데 없습니까? 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진통제 덕분에 견딜만해요. 민석 씨, 나 여기 와서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예린이랑 함께 있어서.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영 씨, 미안합니다. 당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건강하게 해주지 못해서. 수영은 남편의 뺨에 손을 댔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잖아요.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숨쉬게 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6월 중순이었습니다. 수영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했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민석은 회사를 쉬고 아내를 간호했습니다. 예린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영이 민석과 예린이를 불렀습니다. 민석 씨, 예린아, 이리 와봐요. 두 사람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수영은 가까스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며칠 안에 갈 거라고. 예린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엄마는 괜찮아질 거예요. 수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린아, 엄마가 갈 때 울지 마. 엄마는 행복해. 너희랑 함께 있어서, 자유로운 곳에 있어서. 민석이 말했습니다. 수영 씨,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싸웁시다. 수영은 남편을 보았습니다. 민석 씨, 고마웠어요. 당신을 만나서, 당신과 살아서. 12년이 짧다면 짧았지만 후회 없어요.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아빠가 되어주세요. 예린이를 잘 키워주세요. 민석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약속합니다. 예린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아이로 만들겠습니다. 그날 밤 수영의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민석은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가는 중에 수영은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 병원 말고 집으로 가요. 나 집에서 가고 싶어요. 민석은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가주세요. 구급차는 방향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영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고 떠났을 때 방 안에는 민석과 예린이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서울의 밤이었지만 이 작은 아파트 안에서는 누군가의 생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민석이 말렸습니다. 수영 씨, 마스크 끼고 계셔야 합니다. 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만 벗을게요. 당신들과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석은 마스크를 조심스럽게 벗겨주었습니다. 수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예린아, 엄마 손 잡아줄래?
예린이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예린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수영의 목소리가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있고, 아무한테도 억눌리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랑 아빠가 평양에서 살았을 때는 그럴 수 없었거든. 늘 누군가를 의식해야 했고, 무서워해야 했고, 숨죽여야 했어. 근데 너는 이제 자유로운 곳에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 대신 실컷 자유롭게 살아줘. 예린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게요. 수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우리 딸. 예린아, 엄마가 너 낳았을 때 정말 행복했어. 내가 태어나서 웃고, 걷고, 말하고, 자라는 걸 보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었어. 지금도 그래. 내가 여기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수영은 민석을 보았습니다. 민석 씨, 당신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민석은 아내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수영 씨, 말씀하십시오. 수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나 떠나고 나서도 잘 살아야 해요. 슬퍼하지만 말고,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시작해요. 당신은 아직 젊잖아요. 예린이도 키워야 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매달리지 마요. 나는 괜찮을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영 씨,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 없이 삽니까? 수영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사람은 생각보다 강해요. 우리가 그걸 증명했잖아요. 국경을 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석 씨,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평양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모스크바에서 함께 살았을 때, 핀란드 국경에서 다시 만났을 때,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했어요. 민석은 아내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겁니다. 수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석 씨.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수영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민석은 산소 마스크를 다시 씌워주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린이는 어머니 곁에 꼭 붙어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엄마 혼자 안 두고 있을게요. 수영은 딸의 목소리를 듣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수영이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 예린아, 보여요? 수영의 목소리가 신기한 듯 들렸습니다. 뭐가 보여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수영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요. 정말 예뻐요. 따뜻해요. 민석과 예린이는 창밖을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하늘만 있었습니다. 엄마, 뭐가 보이세요?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수영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유가 보여. 정말 아름다운 자유가 보여.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멈췄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수영 씨, 수영 씨. 민석이 아내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예린이가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요. 하지만 수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딸을 안았습니다. 예린아, 엄마가 가셨어. 엄마가 평화롭게 가셨어. 예린이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민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수영은 고통 없이 갔고 가족과 함께 있었고 자유로운 땅에서 눈을 감았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고통의 흔적이 사라지고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수영 씨, 편히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싸웠습니다. 이제 쉬어도 됩니다. 예린이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없어도 잘 살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될게요. 민석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수영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울기 시작했고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쯤 민석은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수영의 시신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사인은 췌장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습니다. 민석은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단체에서 도움을 주었고 작은 장례식장을 마련했습니다. 문상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몇몇 탈북자들, 민석이 일하는 단체 직원들, 예린이의 담임 선생님이 전부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석은 수영의 영정 사진을 보았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는 수영의 모습이었습니다. 야위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석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수영 씨, 당신이 원하던 대로 해드릴게요. 자유로운 곳에 당신을 모실게요. 그는 화장을 선택했습니다. 수영의 유언대로였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날고 싶어요. 하늘로, 바람으로. 사흘 후 화장이 끝났습니다. 민석은 작은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예린이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수영이 좋아하던 그곳이었습니다. 강바람이 불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민석은 유골함을 열었습니다. 수영 씨, 이제 진짜 자유로워지세요. 그는 유골을 하늘로 날렸습니다. 바람이 그것을 받아 하늘 높이 올려보냈습니다. 햇살이 유골가루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예린이는 아버지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엄마가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실까요? 민석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저 구름 위에서, 저 바람 속에서. 한강 위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6월의 바람이었고 그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을 때 민석은 아내가 자신들을 쓰다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우리는 엄마가 원하던 대로 살게요. 예린이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민석도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수영 씨, 우리 다시 만나면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물은 계속 흘렀고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평범한 서울의 오후였지만 민석과 예린이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보내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29년 봄 예린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였습니다. 입학식 날 민석은 딸과 함께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예린아, 축하한다. 엄마가 보셨으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예린이는 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저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용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요. 민석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엄마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잖아. 예린이는 캠퍼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빠, 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북한 이탈 주민들 돕는 일 하고 싶어요. 우리처럼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요. 엄마가 우리한테 해줬던 것처럼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들으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민석 자신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이제는 북한 인권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연설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민석은 제네바로 날아가 연단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이었습니다. 12년간 조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병들었을 때, 제 딸의 미래가 막혔을 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조국이냐 가족이냐. 저는 가족을 택했습니다. 아내는 자유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숨을 쉴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아직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원합니다.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은 연단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수영 씨, 당신이 원하던 대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민석은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수영이 휠체어에 앉아 있고 민석과 예린이가 그 옆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민석과 예린이는 다시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수영의 기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 목소리가 기억나요?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너를 부르던 목소리, 나를 부르던 목소리, 다 기억나? 예린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엄마가 자장가 불러주던 목소리요. 엄마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실 것 같아.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엄마가 제일 원하던 게 그거였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예린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민석은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너랑 함께 있으니까.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니까. 해가 지고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주황색과 분홍색이 뒤섞인 하늘이 한강 위에 반사되어 강물이 불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석과 예린이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예린아, 엄마가 저 노을 속에 계신 것 같지 않니? 민석이 말했습니다. 예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엄마가 우리한테 웃어주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12년의 모스크바 생활, 국경을 넘던 그날 밤 수영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을 때의 놀라움,
핀란드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서울에서의 마지막 6개월, 한강에서 유골을 뿌리던 날,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의미 있었고, 슬펐지만 아름다웠고, 잃었지만 얻었습니다. 예린이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3년이었지만 엄마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엄마의 말이 떠올랐고,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고, 행복할 때마다 엄마가 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엄마는 죽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딸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그들이 사는 방식 속에서 자유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서, 한강 위에서, 민석과 예린이가 걷는 길 위에서, 그 바람은 평양에서 모스크바로, 모스크바에서 핀란드로, 핀란드에서 서울로 이어진 긴 여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는 한 여인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딸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여인,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여인, 마지막까지 가족을 사랑했던 여인의 영혼이 그 바람에 실려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북한 외교관 가족의 탈북 이야기, 그리고 한 여인의 마지막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 자유는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때로 희생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수영은 짧은 시간밖에 자유를 누리지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이 그녀에게는 평생보다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사랑은 남편과 딸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